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1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강의 주제는 시장 실패와 정부의 규정 정책이 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의 교재는 1% 행정학이라는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실패와 정부의 규정 정책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장 실패의 개념부터 생각을 해야죠. 시장 실패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이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일까요?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배분한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자원을 배분. 자원을 배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배분, 배분한다라는 개념하고요, 재분배한다라는 개념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재분배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의 거를 다시 흐트러뜨려서 조금 그걸 바꿔놓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자원을 그 기능상 필요한 곳에 거기다 사용하게끔 배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배치할 때 누군가가 정부라든가 어떤 그 권위적 기구가 일방적으로 넌 여기서 사용해야 돼, 여기서 사용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기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원이 필요한 기능에 맞게끔 거기로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뭐 사람이라든가 노동력이죠. 그다음에 물적 자원, 어떤 그 생산 재료들입니다. 이런 그 인적 물적 자원들이 필요한 그 기능상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이렇게 할당되는 것이고, 그 할당의 과정은 가격기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그러면 왜 시장에 있어서 자원 배분이 가격기구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이 효율성의 개념을 행정의 이념에서 그 합리성, 그 다음에 능률성, 효과성이라는 개념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이렇게 통합해놓은 개념이 효율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경제의 분석 틀에서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파레토 효율성. 이 파레토라는 사람은 이제 그 후생 경제학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파레토의 효율성의 개념은 정확하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 한 경제 상태에서 그 누구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서는, 즉 후생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후생 개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경제 주체의 후생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고 개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파레토 개선이 됩니다. 이때 효율성의 기준은 후생입니다. 후생. 즉 후생은 기본적으로 효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유틸리티를 기준으로 후생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효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리주의에서 있던 어떤 그 만족감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이 경제 분석에서는 그 효용을 수량화해 가지고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서 효용에 비교를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은 뭐 소비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그 동시 기준, 이렇게 있는데, 이건 경제학적으로 조금 더 나아간 얘기고요. 우리가 행정학의 분석 틀에서 이해할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레토 효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원 배분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종
X와 Y라는 두 재화를 소비할 때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죠. 각각 소비자가 느끼는 한계 효용은 그 한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PX, PY, 즉 가격입니다. 우리가 가격은 하나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용의 비율이 두 재화의 한계 효용의 비율과 일치할 때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생산과 소비 동시 균형의 조건도 이런 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뭐 경제적인 분석 툴의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본 교재에 있는 그 시장 경제의 논리라는 그 해설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경제학의 그 분석 이 행정학은 학제적 분석을 하고 있어서 경제학이라든가 정치학, 뭐 심지어는 뭐 심리학, 뭐 경영학 등의 인접사회학의 그런 그 분석 틀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시장이 이런 그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그걸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장 실패는 왜 발생할까요? 이 시장 실패에 대한 접근법은 여러 가지 그 접근법이 있습니다. 우선 후생경제학이라는 접근법이고, 이 파레토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후생경제학 입장에서는 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기 위한 시장 경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완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재와 같은 그 자원 배분의 적절성을 가져오지 못하는 재화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등의 조건들이 있는데 파레토 를 중심으로 한 이 후생경제학에서는 그런 그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의 모순점들, 그런 것들을 밝혀내서 그것에 대한 규정 방안들을 연구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이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 전제에 입각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사실상 현실 경제에서는 그런 그 완전 정보의 가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한다 할 때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그 중고차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사고라든가 각종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지만, 사고자 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그 과거 정보를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거든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 또는 그 구매자의 정보의 불안전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원활한 시장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중고차 거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완전 정보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왜 그 자원 배분이 실패하는가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그것이 이제 보통 정보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분석 틀이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 이론.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고전 경제학이나 그다음에 신고전 경제학에서의 분석들은 개인의 선택이 효용의 극대화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면은, 그러한 결정들의 총합인 시장 전체의 수요의 합 또는 생산의 합은 시장 전체의 효용의 극대화, 그 이윤의 극대화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상 이 게임 이론의
분석 틀에 의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사례죠.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죄수들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지만은 그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전체가 사회 그 구성원들 전체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왜 시장 내에서 경제 주체들의 그 협력의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협력의 의사결정으로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러하는 그 의사결정의 지원 제도, 구조 이런 것들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게임 이론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에 대한 이런 학문적인 접근의 패러다임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총체적으로 시장 실패의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원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완전 경쟁 시장의 문제죠.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그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자원 배분이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 이윤 극대화의 조건은요, MR 이퀄 MC입니다. 그러니까 MR이라는 거는 Marginal Revenue, 그러니까 한계 수입입니다. MC는 Marginal Cost, 한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요, 마지막 한 단위의 생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우리가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 한계 수입이 그 마지막 한 단위의 추가적인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노동과 생산 원재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서로 같도록 되는 시점에서 생산할 때 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이러한 MR, MC가 서로 일치되는 점에서 생산할 때 그 사회적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즉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상태를 그 교재의 그림 2-8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에서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한계 비용 곡선은 지금 그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한계 수입은 수평선인 가격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수용자, 즉 프라이스 테이커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격 설정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평선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수평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즉 ATC, Average Total Cost 곡선의 최하점에서 그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초과 이윤이 있으면 신규로 기업이 진입해 가지고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신규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기업이 손실을 보는 상태에 있다, 장기 평균 비용 곡선보다 낮은 점에서 가격이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탈퇴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 시장에서는 ATC 곡선의 최하점에서 가격이 설정되는 그런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이
그림 2-9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그 그림을 보시면요, 이 우리가 그 전통적인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있어서 이 가격 기구에 의한 이런 그 균형 산출량과 균형 가격이 이렇게 A라는 점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은 그 실제로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보다 더 낮게 지불하면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비자들의 효용의 증가분, 효용 부분, 그거를 이제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 잉여는 동일합니다. 실제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생산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통해서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의 증가분, 이런 부분을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데, 이 가격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는,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을 얘기하고요,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을 통해서 판매할 의사가 있는, 즉 비용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각각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잉여 부분이고요,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밑에 있는 삼각형 부분이 잉여 부분이 됩니다. 이랬을 때, 균형 가격이었을 때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면서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추후에 그 다음에 그 독점 부분에서 보시듯이, 이 독점 부분이 되면요, 이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잉여가 상당히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의 상당 부분이 생산사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그래서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완전 경쟁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처럼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교재 그림 2-10에 보시면요, 규모에 대한 수학치 증가 자연 독점이라는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독점이 발생할 경우에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이 못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그 생산 규모가 증대할수록, 즉 산출량의 규모가 증대할수록 평균 비용 곡선이 쭉 오른쪽으로 해서 우하향하면서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이 규모의 경제에서는요, 어떤 기업이 일정한 생산 규모에 도달해서 점점 생산 규모를 증대할수록 점점점 낮은 가격으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에 들어오는 더 적은 규모의 생산 규모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도태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결국 시장은 자연스럽게 독점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그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뭐 독점이라는 게 뭐 자연 독점 현상만이 아니라 뭐 정부의 뭐 인위적인 규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독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공기업 같은 경우 독점 기업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요.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 의해서 독점 기업화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럼 독점 기업은 왜 파레토 효율성 달성에 실패하느냐? 그림 2-11 보면 독점 기업의 가격 설정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에요. 독점 기업은 자기가 한 시장에 있어서 산출량을 조절을 하면서 산출량의 조절에 따라서 가격의 오르고 내림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하향하는 그런 그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때요, 이 기업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한계 수입 곡선이요,
한계 수입은 이렇게 수요 곡선보다 아래쪽에 놓이게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수요 곡선보다 한계 수익 곡선은 더 아래다. 예, 이 마지널 레비뉴, 즉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수요량이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수입인데요. 이 수요량이 증가할 때마다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이라는 것은 수입의 감소를 얘기하거든요. 추가적인 수요량이 증가에 따라서 계속 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바라기 때문에 한계 수입은 이 수요 곡선보다 논리적으로 볼 때 반드시 아래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MR 곡선이 D 곡선보다 쭉 아래에 놓일 때, 자, MC 곡선은 우상향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이 평균 총비용 곡선 ATC죠. 평균 총비용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여기 MC 곡선은 이렇게 이 평균 총비용 곡선의 최하점, 극소점이죠. 극소점을 관통하는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 이랬을 때 MR과 MC가 교차하는 점, 이 점에서 균형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요. 가격은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돼서 이 독점 기업의 상태에서는 완전 경쟁에 비해서 생산량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교재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삼각형 BEF 삼각형을 우리가 하버거의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dead weight loss라고 합니다. 사중적 손실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독점화되면서 완전 경쟁에 비해서 이 소비자에게, 즉 시장 전체에서 일어나는 후생 손실 부분을 이 삼각형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A, B, C, D의 형태로 나타나는 네모, 즉 사각형의 영역은 이 독점 기업에게 그 후생 부분이,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부분이 넘어가서 독점 기업의 이윤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정부 실패 부분을 볼 때 이 부분이 이제 이 지대 추구 행위를 통해서 독점화가 형성됐을 때는 사실상 이것이 독점 기업의 후생의 증가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독점 기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독점 기업의 문제에 의해 또 외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부성 내지는 이제 외부 효과라고 지칭을 하는 것인데요. 외부성의 반대말은 내부성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externality라고 하는데요. 외부성 내지 외부 효과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밖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시장 밖에 있다라는 걸까요? 재화와 용역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이루어질 때, 그러면 시장이라면 정당한 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때, 정당한 시장에 대한 시장의 가격 기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가 externality, 외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성은 이제 외부 경제와 외부 비경제로 이렇게 대분이 되는데요. 외부성은 생산이나 소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성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은 어떤 화원에서 꽃을 키운다. 그러면 지나가던 행인들한테 좋은 꽃향기를 주고요. 또 꽃에서
뭡니까 그 굉장히 좋은 그 화학물질이요. 예, 예, 그런 것이 배출이 돼 가지고 옆에 있던 그 병원에 있던 환자들에게 치료의 효과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환자들한테서 그 꽃집에서 그 대가를 금전적으로 이렇게 대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서비스 내지는 그 재화를 이렇게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생산의 외부성이 발생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시끄럽게 휴대폰을 가지고 떠들고 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굉장히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죠. 유틸리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소비자가 일으키는 외부성의 문제입니다. 내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당장 내가 후생의 감소에 대해서 네가 그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내 대한 대가를 손해배상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기구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부화된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경제가 존재할 때는 자원의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 실패한다 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사적 한계 편입 곡선하고 사회적 한계 편입 곡선 또는 사적 한계 비용 곡선하고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이 괴리가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외부성이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 2-12에 나타나면 외부 경제가 존재할 때 자원의 과소 생산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은 뭐 흔히 양봉업자가 벌꿀을 키울 때를 많이 얘기를 듭니다. 그랬을 때 또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좋은 음악을 들어가지고 소비를 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떤 혜택을 볼 때 그 추가적인 편익이죠. 어디셔널 베너핏입니다. 그 추가적인 편익이 시장기구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적 편익 곡선인 수요 곡선하고 이 그 소셜한 마지널 베너핏 곡선하고 이것이 괴리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는 가장 최적 생산에 비해서 그 과소한 더 적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외부 비경제가 존재할 때 이 그 자원이 과잉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해 산업인 경우는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공해 산업일 때 그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사회적으로 시장 내에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소셜 마지널 코스트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 곡선이 괴리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외부 불경제가 존재할 때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량의 생산량보다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져서 과잉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외부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인데요. 피구세라는 방식입니다.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림 2-14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 효과에 대한 조세 부과를 보시면요, 정부가 외부 불경제를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만큼 그 불경제에 해당하는 그 피해액만큼을 조세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은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급 곡선은 사회 공급 곡선 하고 일치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생산량
쪽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으로 이렇게 조절이 이루어지고요. 가격은 일정 부분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세로 환수한 부분만큼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세로 환수한 부분을 가지고 뭐 시장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오히려 또 이제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오히려 과소한 생산을 해소해서 적절한 규모로 이렇게 생산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가 그 외부성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적절한 시장 상태로 이제 교정을 해나가는 방식인데요. 이 정부의 이제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도 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것이 이제 코우스 정리입니다. 코우스는 이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이 외부 효과로 인해서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그 경제 주체들이 어떤 사적인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이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고요. 그 대표적인 분석 사례로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왔듯이 지금 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을 때 그 옆집에서는 이 강아지 소음 때문에 수면권에 침해를 받고요. 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그 강아지를 기름으로써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는 서로 자신의 그 강아지에 대한 어떤 사유권과 그다음에 한쪽에 안정된 수면권 을 시장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차액만큼 서로 보상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코우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서 이제 독점과 외부성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이제 불완전 정보죠. 불완전 정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 정보의 불완전성과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겁니다. 정보를 완전히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정보를 어느 한쪽만 충분히 갖고 있고 어느 한쪽은 충분히 못 갖고 있는 이런 비대칭적인 문제, 뭐 상황은 서로 이제 믹스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정보의 분포 상황, 보유 상황에 완전 경쟁적인 그 완전 정보의 상황이 아닐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그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입니다. 이런 불완전성의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보험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그 불완전 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것입니다. 역선택이라는 거는 어떤 재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거래 한쪽 당사자에게 그 감추어진 특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때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질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리고 뭐 중고차를 팔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차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런 정보는 판매하거나 노동력을 팔려는 그런 측에서 불균형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최상의 노동력을 가진 자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중간 수준의 임금이라든가 중간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서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우수한 그런 그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노동력이라든가 그 자동차를 구매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제시한 가격보다 더 낮은 그런 수준의 노동력과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역선택의 문제라고 하고요. 불완전 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도덕적 해이라는 현상인데요. 불완전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그 제도가 이제 보험 제도인데요. 이 보험 제도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보험 가입자들은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게을리하거나요. 아니면은 뭐 화재보험 같은 경우 뭐 내가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손실 사고라든가 교통사고 또는 화재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이제 도덕적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보험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뭐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뭐 주유소의 그 가격 공시 제도라든가 뭐 농산물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 제도라든가 이런 그 강제적인 그런 그 정보 공개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시장 실패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공재해 문제입니다. 이 공공재해 문제는 이제 사적 재해하고 대칭적인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 사적 재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한계 대체율을 즉 MRS를 가지면서 개인별로 다른 수량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량만큼을 소비하고 같은 MRS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MRS라는 거는 한계 대체율이라 그래가지고 이 그 무차별 곡선의 이 기울기를 MR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X제와 Y제의 소비를 통해서 느끼는 이 동일한 만족감의 수준을 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해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사적재에 있어서는 특정한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모든 소비자들이 같은 MRS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서로 다른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요. 교재 그 그림 2-16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 시장에 있어서 특정 재화에 대한 모든 개인적인 그 수요량의 횡적 합을 다 합해가지고 시장 수요 곡선으로 도출합니다. 그러나 공공재에서는 달라요. 공공재에서는 모든 개인의 그 MRS가 다른 상황입니다. 소비에 참여하는 그 수요자들의 그 MRS가 다 다르면서 소비하는 양은 다 같은 수량을 소비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방이다, 뭐 등대 서비스다 이런 경우에요. 소비량은 다 같거든요. 그러면서 비경합성 때문에 다른 소비자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수량을 소비하면서 다른 MRS 상황에서 자기의 이 그 소비 수량에 대해서 자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한 것을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합쳐가지고 수요 곡선을 도출해서 균형 가격이 도출된다라고 이렇게 공공재에서는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신의 그런 그 소비자가 자신의 그 수요량에 대한 그 비용 부분 자기가 감수하겠다라는 비용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도 소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 공공재에서는 자신이 나는 국방을 소비하면서 등대를 소비하면서도 내가 이 소비한 양에 대해서 나는 얼마를 지불하겠다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현상, 즉 표시하지 않으면서 그 소비를 계속 해나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바로 공공재의 이런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로 인해서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고 있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면서요. 뭐 시장이 실패하는, 이렇게 마켓이 페일하는 이런 그 원인은 비록 이 파레토 효율성의 문제만에 기인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실패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의 판정 기준을 일반적으로 일단 그 효율성의 기준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효율성에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또 있죠.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공평성이죠. 공평성에 위배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시장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빈부격차의 문제, 이건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건 시장 실패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뭐 거시장 시장 실패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또 하나 뭐 경기 순환이 불안정해가지고 장기 불황이 발생한 거라 뭐 이런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시장 실패의 한 원인들 내지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조합해 놓은 표가 표 2-31에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법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장 실패의 재반 원인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시장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최초의 단서입니다. 정당화의 근거죠. 그러나 그것은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비효율적이라 해서 정부는 당연히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전제가 얼마든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정부 실패에서 알아볼 수 있고요. 아무튼 그 시장이 효율적 자원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한 소득 분배, 거시경제 안정화와 같은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장 실패의 원인 잘 이해하셨습니까?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장 실패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